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까지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태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가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무섭다고 생각하시지만 고지혈증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지혈증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조용히 혈관 속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을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중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많아 약을 거부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말씀드렸더니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며 약 처방을 거절하셨지요. 그런데 1년 뒤 그분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약을 복용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분이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 나오거나 중성지방이 매우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을 거부하다가 결국 큰 병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기름때가 서서히 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에 기름기가 한번 끼면 잘 안 빠지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고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고 그 피떡이 어느 순간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지혈증은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지만 사실상 혈관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자라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고지혈증 약은 꼭 먹어야 하는가, 혹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근육통이 온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약을 안 먹고 음식과 운동으로만 고쳐보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과연 어떤 분은 약을 꼭 드셔야 하고 어떤 분은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히 의학 교과서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 혹은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지, 또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머지 위험 인자가 없어도 혈관은 점점 손상됩니다. 마치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무너지듯이 혈관도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실제로 약이 꼭 필요한 경우와 생활 습관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습관 변화와 운동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약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분은 약을 복용해 혈관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지혈증이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피 속의 지방 성분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LDL 콜레스테롤은 왜 나쁘다고 불릴까요? 이 성분이 바로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때처럼 쌓이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름 얼룩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덩어리져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의 기름기를 간으로 운반해 배출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은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탄수화물이 많을 때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몸에서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혈관을 하나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깨끗한 수도관 안에는 물이 잘 흐르지만 오래된 관에는 기름때와 녹이 껴서 점점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심한 경우 관이 완전히 막히기도 하지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대에서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인데 혈관 나이가 80세로 측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혈관 나이가 빠르게 늙는 이유는 바로 고지혈증 때문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잘 막히게 되는데 이는 수명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지혈증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보통 공복 상태에서 혈액을 뽑아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LDL은 130mgdl 이하, HDL은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하를 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 흡연 여부, 가족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LDL이 170 나왔는데도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동맥경화는 수치가 높아진 순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분들은 HDL이 높으니 괜찮다고 안심하시지만 LDL이 높으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혈액 성분의 균형이 중요하지 특정 수치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생활습관 지표도 있습니다. 첫째, 복부 비만이 있는가입니다. 배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환들은 고지혈증과 함께 혈관을 망가뜨리는 삼총사라고 불립니다. 셋째,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은 분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고지혈증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LDL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노화와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으니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액 검사로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혈관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할까요?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운동이나 음식으로 버틸 수 없을까요? 저 역시 환자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약을 평생 먹는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겁이 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약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은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병을 한 번이라도 앓았던 분들은 무조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막히기 쉽고 재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스타틴 계열 약을 복용하면 재발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약을 거부하는 순간 재발의 위험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둘째,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당뇨 자체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LDL이 높게 나오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수준만 되어도 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LDL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190 이상이면 다른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습관만으로는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을 거부하면 젊은 나이에도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40대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넷째,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가족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섯째, 혈관 상태에 문제가 이미 확인된 경우입니다. 초음파나 CT를 통해 경동맥이나 심장혈관에 죽상 경화반이 보인다면 수치가 경계 수준이더라도 약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름때가 눈에 보일 정도라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을 안정화시켜서 기름때가 터져 혈전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약의 부작용입니다.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간이 나빠진다, 근육통이 심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스타틴을 먹는 환자 중 간 수치가 크게 나빠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미하게 오르다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나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육통 역시 일부 환자에서 나타나지만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즉, 부작용은 드물고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을 거부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LDL이 210으로 나왔습니다. 약을 권했지만 운동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여전히 높았고 결국 약을 거부한 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을 받고 회복하셨지만 그 뒤로는 스스로 약을 꼬박꼬박 챙기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독이 아니라 제 목숨줄이었네요. 이 사례는 정말 많은 걸 시사합니다. 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스타틴 계열 약의 장점은 단순히 LDL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기름때가 터져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꾸준히 먹은 환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에서 30% 이상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온 확실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는 것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위험군에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약을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약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미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위험 인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을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 독이 아니라 보험이고 소방관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약을 통해 미래의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약이 내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약이 꼭 필요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즉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 정도이고 다른 위험 인자가 거의 없는 분들은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 대신 식습관과 운동, 체중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기름기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올바른 음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흰 식빵과 마가린 대신 통곡물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찍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흰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관에 해롭습니다. 반면 통곡물빵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며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 LDL을 줄이고 HDL을 올려줍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분이 많지만 국물 속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라면이 꼭 드시고 싶다면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라면 대신 메밀국수나 잔치국수처럼 담백한 국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삼겹살 같은 고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매일 드시면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겹살을 줄이고 대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식단에서 조금만 바꾸기입니다.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완전히 바꾸기 힘들다면 처음에는 밥 지을 때 흰쌀에 보리나 현미를 한 숟가락씩만 섞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섬유질이 늘어나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국물 습관 줄이기입니다. 한국 분들은 국이나 찌개를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물만 절반 덜 먹어도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별다른 조리 변화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지요. 셋째는 기름 사용 줄이기입니다. 반찬을 만들 때 식용유를 평소보다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니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조리할 때 활용하시면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간식 교체하기입니다. 과자, 빵, 케이크는 줄이고 대신 방울토마토, 사과, 삶은 고구마 혹은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준비해 두세요. 특히 견과류는 그냥 씹어 먹기만 하면 되니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다섯째는 외식 시 선택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아예 피하기 힘들다면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기를 드실 때 채소 쌈을 함께 드시고 소주는 줄이고 밥을 반 공기만 드시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라면이나 볶음밥을 추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섯째는 간단한 조리법 바꾸기입니다. 생선을 먹고 싶지만 구우면 냄새와 연기가 걱정이라면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쪄도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삶아서 기름기를 걷어내면 훨씬 담백합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식단을 지키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며칠 만에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하루 3끼 중 2끼만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도 충분합니다. 아침과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고 저녁만 가볍게 해도 혈액 수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조절에는 운동이 꼭 필요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처럼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리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을 따로 내기 힘들다면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걷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에 몇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큰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안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조금 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복부 비만은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LDL과 중성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분이 3에서 4kg만 줄여도 혈액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 변화는 약을 반드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한 분들은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고치겠다고 약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생활 습관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은 보험이고 생활 습관은 여러분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국물은 절반만, 밥은 반 공기만,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로, 운동은 하루 3번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약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점, 그리고 생활 습관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근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혈관과 건강이 늘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